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마을에 최영석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형석이는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포대기에 쌓여 버려졌습니다. 부모는 찢어지게 가난한 노비였는데 차마 아이에게 미천한 노비 신분을 넘겨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아가, 조선 땅에서 노비로 태어나는 것은 저주나 다름없단다. 미천한 우리 신분을 물려주지 않으려 이리 떠나보낸다. 차라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부모의 마지막 사랑을 용서해다오. 아들아, 이 무거운 족쇄를 너에게 남길 수 없어 이 길을 택한다. 내가 고통 속에서 허덕이지 않기를 바라는 이 마음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란다. 가진 것은 이름 석자와 더러운 거적대기뿐. 추운 겨울 눈밭에서 형석이는 목이 찢어져라 울어제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움일까요? 한 노인이 이를 발견합니다. 이럴 수가, 이 엄동설 안에 젖먹이 아이를 이리 버려두다니. 천륜이 어찌 이리 무너졌단 말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허나 이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 담긴 애끓는 정성, 부모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구나. 필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으리. 이 불쌍한 생명 내가 거두어 내 도리로 기르겠노라. 노인은 마을 서당의 훈장 박규식이었습니다. 박 훈장은 그런 형석이를 데리고 키우기로 결심했지요. 형석이는 훈장의 보살핌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형석이가 5살이 되는 해에 박 훈장이 천자문을 알려주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런데 형석이는 천자문을 이미 배웠다는 겁니다. 아니, 천자문을 익혔다고? 그렇사옵니다. 내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찌 배웠느냐? 서당에서 공부하는 소리를 듣고 배웠사옵니다. 그래. 그러면 쓸 줄은 아느냐? 예, 아버님. 붓을 잡고 움직이는 손동작을 보고 배웠습니다. 내 이놈 거짓말이면 아주 혼을 낼 것이다. 정말이옵니다. 형석이는 그 자리에서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과연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박 훈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석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말을 배웠고 두 눈에 총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아이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정말로 대단한 신동이었죠. 박 훈장은 다른 일을 모두 제쳐두고 형석이에게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윽고 형석이는 16이 되던 해에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인 춘추와 주나라 시대의 사회와 정치 원리를 기록한 주례까지 독파하게 됩니다. 형석아, 너는 이미 스승인 나를 뛰어넘을 정도로 훌륭한 학식을 갖추었다. 허나 내 미천한 출신 때문에 내가 과거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박 훈장은 본래 농부 출신이었기에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 비해 조금 더 총명했기에 작은 마을에서 훈장 노릇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도 비천한 출신 때문에 출세하지 못하였는데 형석이 같이 걸출한 인재가 이 때문에 앞날이 막히니 어찌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형석이는 그런 아버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신 성분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빛나는 마음은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 말해주니 고맙구나. 허나 형석이 내 재능을 이런 총구석에 묻어두기엔 너무나도 아깝다. 그러니 너를 다른 집안의 양자로 보내어 내 앞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박 훈장은 그리 말하면서 양자로 갈 만한 집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를 들은 형석이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워낙에 영특한 아이였기에 아비의 따뜻한 부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형석이는 짐을 챙기고 일러준 집으로 떠났습니다. 형석이의 양아버지는 옛날 박 훈장의 제자로 군관을 지내다가 큰 부상을 입고 은퇴하여 경기도 인근에 사는 현감댁이었죠. 일명 최현감이라고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최현감은 형석이를 흔쾌히 맞이하였습니다.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홀로 살고 있던지라 조금 무뚝뚝할지언정 식솔이 생긴 것을 내심 매우 기뻐했지요.
내가 형석이구나. 그래, 아주 재능이 많다고 들었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과거에 합격하도록 해라. 스승님이 큰 결심을 한 것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말이다. 감사합니다. 기필코 과거에 합격하고 말겠습니다. 형석이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최연감을 돌보며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 귀여운 소녀가 최연감 댁을 종종 찾아오는 것입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하연. 형석이가 양자로 들어오기 전까지 최연감의 집안일을 도와주러 오는 이웃집 소녀였지요. 아연이는 아주 귀엽고 아리따운 소녀였습니다. 너는 매일 공부만 하는구나. 지겹지 않니? 최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크나큰 은혜를 모두 갚으려면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아줘. 방해하기는 누굴 방해한다는 거니? 근데 이건 어떻게 읽어? 논어라고 해. 공자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야. 사람의 도리와 올바른 삶의 자세를 배우는 중요한 경전이지. 그렇구나. 넌 정말 머리가 좋구나. 매일 앉아서 공부만 하면 지겹지 않니? 간혹 아버지께서 무술 훈련도 시켜주셔서 괜찮아. 어휴, 그건 쉬는 게 아니잖아. 아연이는 새로 생긴 또래의 친구가 반가워서 형석이의 공부를 방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석이는 그런 아연이가 싫지만은 않았기에 종종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히려 아연이와 잠시 떠들고 나면 정신이 맑아져서 공부가 머리에 쏙쏙 들어왔답니다. 하루는 아연이와 마당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봄날 햇살에 비추는 아연이의 발그레한 보리 마당에 핀 진달래꽃보다 아름다워 보였지요. 형석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연이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연이는 그런 형석이가 영 싫지 않았습니다. 둘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정원에서 풋풋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허나 형석이는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형석이는 짐을 꾸리고 최연감에게 인사를 드린 후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품속에는 아연이가 준 부적을 안고 있었답니다. 형석이는 한양에 모여든 수험생들과 함께 과거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였고 또 형석이는 매우 명석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형석이는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형석이는 기쁜 마음을 안고 박 훈장에게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해낼 줄 알았다. 장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놈, 내 아비는 내가 아니라 최영감이니라. 훈장님도 저희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가 있고, 저를 거둬주신 아버지가 있고, 또 거친 세상 밖으로 인도해준 아버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훈장님은 저에게 둘째 아버지이십니다. 그래. 형석이는 그리고 셋째 아버지인 최연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최연감은 잘 웃지 않는 사내였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활짝 미소 지으며 형석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과거에 수석으로 합격하였다고? 녀석, 난 놈인 줄은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구나. 이것이 전부 다 아버지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는 날까지 평생 갚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혼인식은 언제 올리느냐? 혼인이라니요? 이놈, 모른 척 시치미를 뗄 생각이냐? 아현이와 만나고 있는 것은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현이는 최연감의 군대 동기의 딸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에 형석이는 얼굴을 붉히며 뺨을 극적였습니다. 이제 막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을 받게 될 터이니 앞으로 바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혼인을 하게 되면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미룰 생각이옵니다. 그래, 어느 쪽이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이지. 내 말은 잘 알겠다. 형석이는 인사를 드리고 이제 아현이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아현이도 폴짝폴짝 뛰며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높은 자리에 관리가 되는 것은 떼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구품인 향리직이요? 어허! 임금님이 하사한 관직에 불만이라도 있는 겐가? 과거에 수석 합격하였다고 하여서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아니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향리는 지방관청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로 세금 징수, 토지 관리, 재판 등의 실무를 맡습니다. 이는 수석으로 합격한 최선비에게는 너무 낮은 관리였지요. 이는 다 복잡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당시 조선에는 음서제가 횡행하여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과거를 보지도 않고 낙하산으로 자리를 꿰차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그 탓에 형석이에게 자리가 나지 않아 제일 낮은 관직을 겨우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진급도 하늘의 별 따기이지요. 사실상 형석이는 평생 구품직에 머물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허나 형석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자기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언젠가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빨리 아현이와 혼례를 치르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미뤄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아연아, 꼭 내가 진급하여 맞이하러 올게.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줘. 지금은 나란 일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해. 형석이는 그렇게 열심히 맡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하루 최선비가 맡은 마을에서 이상한 사건이 터집니다. 한 과부가 관아에 체포되어 재산을 모두 빼앗겼는데 그 과정이 영 이상했습니다. 과부는 끝끝내 혐의를 부인했고 마을 사람들도 탄원서를 잔뜩 올렸던 것이죠. 이에 형석이는 직접 시찰하여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형석이는 마을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쪽 사정을 잘 알 법한 사람에게 근황을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한 잡화상의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형석이는 손님들이 빠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다가 한가해진 틈을 타 잡화상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 예, 나으리,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습니까요? 혹시 해원댁이라고 이번에 관아에 체포된 과부를 알고 있어? 예, 나으리. 해원댁이 파는 전통주가 아주 인기였지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요. 죽은 남편의 유산으로 전통술 양조장을 받았고 이를 지금까지 운영하였다고? 맞습니다, 나으리. 헌데 조정이 금지한 사양을 술에 첨가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이요? 과거 조선시대 때는 일반 백성이 사치품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원댁은 전통술의 사양을 첨가하여 비싼 술을 제조하였는데 이를 관아에 발각당하여 체포되었고 양조장은 물론이요 재산까지 모두 빼앗겼지요. 형석이가 이리 묻자 마을 사람은 우물쭈물하였습니다. 나으리, 송구스럽습니다만 해원댁은 절대 그럴 인물이 아니옵니다. 어디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해원댁은 검소하고 근면성실한 여인네로 오랫동안 전수되는 양조기술을 남편과 함께 유지하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전통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으로 일찍이 사망하고 해원댁이 홀로 양조장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해원댁의 양조장을 곽대규라는 대감이 탐을 냈더랍니다. 산업공상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조선 땅에서 양반이 양조장의 수익을 탐을 내어서는 안 되었지만 이 욕심쟁이 곽대감은 아주 동귀신이나 다름없는 악독한 양반이었지요. 처음에는 달래고 구슬리며 해원댁을 설득했지만 해원댁은 남편의 유산이자 대대로 내려오는 양조장을 끝끝내 거부했답니다. 이에 화가 난 곽대감은 두고 보자며 떠났고 얼마 안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렇단께요. 해원댁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어요. 과부가 뭐 돈이 얼마나 많다고 그 비싼 사양을 구해사 술에 넣겠소. 맞수다. 그리고 해원댁은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마님이오. 그런 분이 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다 속이 메어지는구먼요. 이에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형석이는 친절하게 말해주어서 고맙다며 분 몇 개와 먹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형석이는 좀 더 발품을 팔아서 그 곽대감이라는 양반과 해원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보다 사건은 명확했습니다. 곽대감이의 짓이 명확하구나.
어찌 이런 간악한 흉계를 꾸며 무고한 여인을 옥살이를 시켰을꼬. 곽대감은 음서제로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부사직을 맡은 상품관리로 알게 모르게 마을 장사꾼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악독한 양반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돈을 벌면 그 액수의 상당 부분을 곽대감에게 바쳐야 했지요. 현재 몰수한 해원댁의 양조장은 곽대감의 끈앞풀이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은 모두 곽대감이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덕으로 관직을 하사 받았을지언정 재물에 눈이 멀어 탐관오리로 전락하였구나. 이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형석이는 이러한 증거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상소문을 적었습니다. 이를 증명받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인주를 받아 찍었지요. 마지막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해원댁도 찾았습니다. 나으리 부디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이요. 내 그대의 억울함을 결코 외면치 않을 것이요. 아무리 조정이 타락했을지언정 아직 사람의 도리와 정의는 살아있어. 내가 이 모든 증거와 증언을 모아 그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형석이는 그러고 해원댁에 인주도 찍어서 상소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날 파발에게 붙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묘한 손님이 형석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였는데 행색이 영 수상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늦은 밤에 어인일이오. 이놈 곽대감 나으리의 전원을 전달하겠으니 예를 갖추거라. 형석이는 그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곽대감은 형석이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갖추기는 해야 했습니다. 형석이는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곽대감 나으리께서 최선비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 하셨소. 내일 정오에 대감댁으로 조용히 오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감히 거역하지 말고 오도록 하시오. 대감나리께서 하늘 같은 은혜를 베풀 뜻이 있으시니 신중히 행동하길 바라오.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형석이는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일단 곽대감이 윗사람이기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형석이는 곽대감댁을 찾았습니다. 곽대감댁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는데 안도 널찍해서 형석이가 사는 집의 10배는 더 컸답니다. 오냐, 내가 최근에 향리로 부임한 최선비로구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나리? 그래, 새로 왔는데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하여서 불렀느니라. 날도 좋은데 차 한잔하기 딱 좋구나. 이봐라, 차 상을 내어오너라. 곽대감은 형석이에게 사근사근하게 대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나오기까지 이런저런 딴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이 대충 예상이 가는 형석이는 공손하게 대답하면서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해원댁에 얽힌 사건을 조사하고 들었네. 그렇사옵니다. 아주 고생이 많구만. 그러면 내 최선비의 수고를 좀 덜어주고자 하네. 수고를 덜어주다니요? 내가 일을 처리할 터이니 최선비는 적당히 하고 빠지게. 그러면 내 섭섭지 않게 쳐주겠네. 곽대감은 그러면서 형석이의 찻잔에 차를 부어주었습니다. 형석이는 한바탕 욕짓거기를 쏟아내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감나리.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제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복에 그것을 내어오너라. 곽대감은 형석이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머슴을 불러서 보따리 하나를 형석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머슴이 보따리를 풀어헤치자 묵직한 금관 하나가 나왔지요. 햇빛에 비추자 금빛이 번쩍번쩍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나? 못해도 일과는 나갈 걸세. 금일관이라니. 거의 1000냥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상소문을 올리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막대한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귀가 솔깃할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비에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대감나리, 이 금의 무게가 어찌 백성들의 억울함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제 출신은 미천하나 선비로서의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 금을 받는다면
저는 2번 다시 글을 읽을 자격도, 선비라 불릴 자격도 없을 것입니다. 나리의 뜻은 감사히 받들겠으나 저는 제 길을 따르겠습니다. 형석이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곽대감은 지금까지 보였던 인자한 미소를 지우고는 도끼 눈을 떴지요. 구품직 향리 주제에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비참한 꼴이 난 후에야 이 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할 테지. 내 놈이 어디 언제까지 설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이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석이는 꾸벅절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파발에게 가서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형석이는 서신을 운송하면서 위험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석이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셋째 아버지인 최연감이 물려준 검을 침대맡에 두고 침소에 들었습니다. 형석이는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한참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깊은 밤 새벽녘에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얕은 잠에 든 형석이는 금방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살금살금 걷는 듯한 발소리 그리고 검집에서 칼을 뽑아드는 섬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석이는 곧바로 몸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굴렀습니다. 그러자 형석이가 뉘어있던 자리에 검격에 휘둘러졌습니다. 형석이는 이미 일어나서 회피했기에 애꿎은 베개만 쪼개졌지요. 웬 놈이냐? 공격을 피하다니 제법이구나. 형석이는 곧바로 칼집에서 검을 뽑았습니다. 방금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흐릿했지만 단단한 검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형석이는 관직을 서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무술 훈련을 하며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사람에게 검을 휘두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암살자는 어둠 속에서 재빠르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기에 청각에 의지하여 암살자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지요. 그러나 군에서 호랑이 교관으로 지냈던 최연감의 가르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형석이는 능숙하게 암살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암살자는 형석이의 검술에 당황하였지요. 어둠 속에서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팔의 솜털이 모두 곤두서는 듯 했습니다. 이놈, 보통 선비가 아니로구나. 한밤중에 사람을 보내어 암살을 하려 하다니 곽대감은 정령 인륜을 저버렸구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암살자는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어 형석이에게 던졌습니다. 비수는 검게 그을린 재가 발려져 있어서 어둠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형석이는 순간 재빠르게 바닥에 널브러진 이불을 들어 암살자가 비수를 던지는 순간 확 펼쳤습니다. 덕택의 비수는 이불에 가로막혀 형석이에게 닿지 않았지요. 대신 형석이는 힘껏 앞차기로 암살자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창날 같은 날카로운 앞차기에 암살자는 숨을 헉하고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석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검을 휘둘러 암살자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형석이는 숨을 몰아쉬며 검에 묻은 피를 닦아 납도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곧바로 곽대감이 움직일 줄이야. 그 순간 형석이는 아현이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형석이는 마을 타고 곧장 아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수가 왜 그래? 이 한밤중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이야? 여기는 위험해. 일단 나랑 같이 피하자. 형석이는 아현이와 아현이의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허나 아현이는 그런 형석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형석이도 차라리 아현이를 같이 데리고 있는 편히 보호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리 두었습니다. 아현이는 형석이의 사정을 듣고는 똑같이 분개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 그러면 상소문을 옮기는 파발도 위험하지 않겠니? 내 말이 맞아. 너는 여기에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말을 타고 뒤를 쫓아야 하니까. 형석이는 그렇게 말하고 말을 타고 밤새도록 파발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루 꼬박 달려서 해가 진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파발을 따라잡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암살자들은 이미 파발의 목숨을 끊고 상소문을 빼앗은 상황이었습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구려. 쓸데없는 참견 말고 가던 길 가시지요. 이놈,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뻔뻔하게도 말하는구나. 그 상소문을 내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볼 것이다. 허, 내 놈이 그 최선비라는 놈이구나. 암살이 실패하여 목숨을 건졌으면 얌전히 숨죽이고 살 것이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온 것을 보면 그리 총명한 녀석은 아니로구나. 말세로다. 하늘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로구나. 너희 같은 자들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천륜을 저버리고도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한 일이다. 형석이는 그러면서 조용히 검을 빼들었습니다. 이윽고 암살자들이 매서운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형석이는 처음 암살자와 검을 나눴을 때보다 더욱 능숙하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암살자들은 고작 선비가 얼마나 강하겠냐고 얕봤다가 당황하여 진땀을 뻘뻘 흘렸지요. 그 틈에 형석이는 암살자 한 녀석을 베어 넘기고 곧바로 다른 녀석에게도 검격을 휘둘렀습니다. 행색은 새님처럼 해가지고 휘두르는 폼이 제법 백정 못지않구나. 오냐, 좋다. 그러면 우리도 본 실력을 보여주마. 그러자 암살자들이 각자 사슬이 연결된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슬 끝에는 무거운 추가 달려 있었는데 여럿이서 이를 세차게 돌리자 추가 바람을 가르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암살자들은 형석이를 향해 곧장 추를 던졌습니다. 한 방만 맞아도 머리가 수박처럼 터질 수 있는 공격이었지요. 형석이는 겁나를 비스듬히 세워 추를 비껴냈지만 곧바로 다음 공격이 연거푸 날아왔습니다. 수세에 몰린 형석이는 움직임이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잔뜩 긴장하여 까다로운 공격을 막아내려니 지친 것이지요. 이를 본 암살자 한 놈이 추를 던져서 형석이의 검을 사슬로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석이의 계략이었습니다. 형석이는 감긴 사슬로 힘싸움을 하듯 밀고 당기다가 단숨에 뛰어들어 사슬을 잡은 암살자를 베어넘겼습니다. 갑자기 거리를 좁힌 형석이의 움직임에 암살자 무리는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이 틈에 형석이는 연거푸 검을 휘둘러 두 놈을 베어넘겼지요. 암살자들을 모두 쓰러뜨린 형석이는 거친 숨을 몰아내쉬었습니다. 무언가 뜨끈한 고통이 배에서 느껴졌습니다. 무심결에 그 부위를 만지니 이럴 수가 피로 축축한 것입니다. 앞불사, 그만 공격을 한번 허용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최선비의 허리에는 낫이 꽂혀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낫에 맞았는데도 고통을 느끼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선비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상소문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형석이는 말로는 그리하였지만 손가락 하나 꿈쩍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희미하게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타는 목소리로 형석이의 이름을 부르짖는 아연이의 목소리도 들렸지요. 주마등이라도 보는 것일까요? 형석이는 이를 마지막으로 까무룩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형석이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에는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있는 아현이가 있었습니다. 형서가 깨어났구나. 너를 정말 영영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어. 상소문은 어찌 되었어? 걱정 마렴. 내가 너를 구하고 사람을 따로 보내서 잘 전달했어. 지금 한양은 그 일로 난리가 났단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니? 나흘은 꼬박 누워 있었단다. 아연이는 길을 떠난 형석이가 너무 걱정되어 곧바로 말을 타고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암살자들의 시체 사이에 죽은 듯 쓰러진 형석이를 발견한 것이었죠. 아연이는 상소문을 한양의 대신들에게 붙였고 현재 조정은 음서제로 부당하게 관리직에 오른 곽대감을 포함해 다른 탐관오리들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상소문도 올리지 못하였고 나도 목숨을 잃었을 거야. 아연이는 대답 대신 그런 형석이의 품에 꼭 안겼답니다. 형석이가 몸을 다 회복하고 났을 시점에는
조정의 포절이 출동하여 곽대감을 체포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해원댁도 풀려나서 재산과 양조장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신분 때문에 과거를 수석으로 합격한 형석이도 다시 재평가 받아서 군수직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이후 아현이와 혼약을 맺고 나서도 승승장구하여 중앙관직인 의정부의 참의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석이는 비천한 신분을 타고났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자신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곽대감처럼 남의 것을 탐하고 악독하게 살다기보다는 늘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며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형석이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